선생님 안녕하세요. 오늘은 개념적 이해를 위한 평가 설계는 어떻게 할까요? 라는 주제로 형성평가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성평가는 흔히 학습을 위한 평가, assessment for learning 또는 학습으로서의 평가, assessment as learning으로 분류가 될 수 있습니다. IB 학교에서는 흔히 평가의 4가지 측면을 관찰, 기록, 측정, 통지 이렇게 나누는데요. 흔히 통지는 총괄평가의 결과를 학생들에게 서면으로 제공하거나 또는 학생 또는 학부모 컨퍼런스 등을 통해서 그 결과를 공유하고 성찰하는 시간을 가지곤 합니다. 그리고 관찰하거나 기록하거나 측정하는 이러한 방법들은 사실 학생들이 현재 잘 하고 있는지 또는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형성평가의 다양한 방법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학생들의 이해도는 어떻게 점검할 수 있을까요? 구두로 이해도를 파악하는 방법 중에 가장 많이 쓰이는 방법이 질문하기죠. 이러한 질문을 할 때 IRE 모델은 피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IRE 모델 I. Initiate 질문을 시작하면 R. Respond 학생들이 대답하고 E. Evaluate 교사가 그에 대해 간단히 평가를 내리는 방식이죠. 예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흥부와 놀부라는 이야기에 대해서 만약에 학생들이 이러한 대화를 나누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먼저 교사가 이 이야기의 교훈은 뭘까요? 라고 물으면 학생 한 명이 나쁜 사람은 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착하게 살아야 복을 받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면 선생님이 그렇지. 그럼 주제와 교훈은 어떻게 다를까? 라고 질문을 하면 다른 학생이 주제는 더 넓어요. 단순히 한 사람이 읽고 깨달은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이야기가 뭔지 말해주는 게 주제니까요. 라고 대답을 하면 교사가 바로 그거야. 주제와 교훈 사이에 또 다른 차이점은 없을까? 이런 식의 이제 대화를 우리가 봤을 때 먼저 교사가 질문을 하고 학생은 이제 바라는 대답, 교사가 원하는 나름의 대답을 하죠. R. 그러면 교사가 그렇지 라고 간단하게 평가를 해주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또 다른 학생이 대답을 하고 교사는 간단한 피드백, 네, 아주 잘했다 라고 바로 그거야 라고 평가를 하고 또 다른 질문으로 넘어가는 방식. 이러한 방식은 학생들의 이해도를 파악하는데 큰 효과를 보기 어렵다고 하는데요. 프레이 앤 피셔가 쓴 The Formative Assessment Action Plan이라는 책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IRE 모델에서 학생들은 한 명씩 교대로 답하면서 교사가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는지 맞히려고 애쓴다. 학생들은 이미 교사가 답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몇 가지 이유에서 교사의 비위를 맞추며 동조하는 척을 한다. IRE 모델에서 학생 전체의 이해도를 파악하는 일은 일어날 수 없다. 교사가 던지는 질문은 학생들이 고심해서 답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학생들은 자신이 생각하는 답을 주위 친구들과 논의할 기회를 가져야 하며 그 과정에서 또 다른 질문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어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선생님, 어떤 질문이 좋은 질문일까요? 우리 교사들은 질문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전에 그 블룸의 텍사노미 들어보셨죠? 블룸의 교육목표 분류학이라고 우리 예전에 교육학 공부하면 6가지 영역, 지식 이해, 적용 분석, 종합, 평가 이렇게 6가지 영역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해보셨을 텐데요.
이 블룸의 제자들이 좀 더 이 6가지 영역을 발전시켜서 새로운 교육 목표 분류학, 즉 Revised Bloom's Taxonomy라고 해서 기억, 이해, 적용, 분석, 평가, 창조 이렇게 6가지 교육 목표를 제시를 하였는데요. 이 교육 목표에 따라 우리가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억. 학생들의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질문도 단순히 지식을 묻는 질문보다는 예를 들어서 흥부놀부에서 제비가 흥부에게 가져다 준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이렇게 묻는 질문보다는 좀 더 학생들의 사고를 자극할 수 있는 질문, 즉 흥부놀부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사건들 중에 가장 큰 사건들 어떤 것이 있었을까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해에 관련된 질문들은 어떻게 해볼 수 있을까요? 네, 흥부놀부 이야기를 계속 끌어와 보자면 작가가 흥부와 놀부를 주인공으로 선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흥부놀부 이야기를 통해서 그 이야기의 주제, 권선징악이라던가 아니면 교훈 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고 봤을 때 학생들에게 작가가 흥부와 놀부를 주인공으로 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자 라고 한다면 좀 더 깊이 있는 사고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적용으로 넘어가 볼까요? 적용과 관련된 질문은 예를 들어서 우리 주변에 흥부나 놀부 같은 사람을 본 적이 있나요? 라고 질문을 해본다면 학생들의 삶 속에서 이 이야기에서 주는 교훈과 또는 주제와 관련한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을 공유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분석과 관련된 질문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다른 동화 중에 흥부, 놀부와 비슷한 동화는 어떤 게 있을까요? 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또는 그러한 동화들과 이 이야기는 어떤 점이 비슷하고 어떤 점이 다른가요? 라고 물어보면서 이야기의 흐름 또 플롯 등의 여러 가지 요소 등을 비교하고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평가 영역과 관련된 질문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흥부놀부에서 마음에 들지 않는 인물은 누구인가? 또는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 라는 질문 등을 통해서 학생들이 그 작품 속의 인물과 상황을 평가하고 또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창조. 교육 목표가 만약 창조와 연관된 것이라면 질문은 예를 들어서 만약 너희가 흥부놀부를 영화로 만든다면 영화 제목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또는 영화의 주인공 또는 무대 장치는 어떻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통해 학생들이 좀 더 창의적으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 노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두로 이해도 파악하기 두 번째 방법으로 바꿔 말하기라는 기법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문제는 초등학교 4학년 교과서에 나오는 수학 문제예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슬기는 빵을 만드는 데 밀가루를 7과 6분의 2컵 사용했습니다. 도영이는 쿠키를 만드는 데 밀가루를 3과 6분의 5컵 사용했습니다. 슬기는 도영이보다 밀가루를 몇 컵 더 많이 사용했나요? 네, 이 문제에 대한 이해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단순히 아이들이 식으로 문제를 풀이를 할 수도 있겠지만 말로써 한번 바꿔 말하게 하면 좀 더 손쉽게 아이의 이해도를 점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학생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시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는 슬기가 도영이보다 음식을 만드는데 밀가루를 얼마나 더 많이 사용했냐고 묻고 있잖아요. 그런데 슬기가 여기서 빵을 만드는데 밀가루를 7컵하고도 6분의 2만큼 썼고 도영이는 쿠키 만드는데 밀가루를 3컵하고 6분의 5컵 썼다고 했으니까 슬기는 밀가루를 4컵 더 많이 썼고
6분의 5컵하고 6분의 2컵은 6분의 3컵 차이니까 도영이는 밀가루를 4컵하고 6분의 3컵 더 많이 쓴 것 같습니다. 라고 말로 바꾸어 표현했을 때 교사는 학생이 이 문제를 얼마나 이해했는지를 좀 더 잘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이 부분 6분의 5컵하고 6분의 2컵은 6분의 3컵 차이니까 라고 말하는 부분에서 이 학생이 분수의 뺄셈에서 작은 수가 앞에 왔을 때 어떻게 빼기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한 것을 캐치하고 이해에 적절한 피드백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두로 이해도 파악하기 세 번째, 스파이더웹 토론. 이 기법은 알렉시스 위긴스라는 분이 The Best Class You Never Taught 라는 책에서 자세하게 소개한 하나의 교수 기법인데요. 학생들이 토론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공유하면서 교사는 이 학생들이 얼마나 이 주제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는지를 관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스파이더웹 토론을 위해서는 이런 한 장의 종이가 필요합니다. 네, 준비물도 많이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먼저 날짜를 적고 그리고 교실, 토픽, 당연히 토론에 필요한 주제를 간단하게 적을 수 있겠죠. 그리고 보시다시피 이렇게 빈칸에 토론에 참여하는 학생의 이름을 적습니다. 네, 많게는 20명에서 적게는 1명, 2명, 3명 또는 4명 정도까지도 자유롭게 조절이 가능하겠죠. 왼쪽 하단에 보시면 여기 이제 code라고 있는데요. 이 토론을 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이 하는 모든 말에 대한 간단한 평가가 들어갑니다. 먼저 여기 F를 보시면 F는 여기 fact added라고 적혀 있는데요. 어떤 사실을 말했을 때 F라고 표시할 수 있고요. A 같은 경우는 assist a point, 네, 어떤 이제 도움말, 어떤 supporting 아이디어를 제시했을 때 A, assist라고 이렇게 표시를 하고요. R 같은 경우는 restates others with no more라고 되어 있죠. 다른 친구가 했던 말을 반복할 경우에 이렇게 R이라고 표시를 하고요. Q 같은 경우는 S, great driving question이라고 되어 있네요. 네, 아주 좋은 질문을 했을 때 Q라고 적을 수 있겠죠. 그리고 I 같은 경우는 interruption, 네, 끼어들기. 어떤 대화를 하고 있는데 중간에 끼어들었다. 그런데 IA 같은 경우는 interruption and assist. 왜 끼어들었을 때 사실 끼어들어서 좀 도움을 줬을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IA. 그리고 O 같은 경우는 organizing, leading. 네, 아주 정리를 좀 잘 해주던가 아니면 이제 토론을 잘 이끌어 나갈 때 O. 그리고 D 같은 경우는 distraction, off topic. 네, 방해를 한다던가 상관없는 말을 했을 때. C 같은 경우는 connection, 연결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연결의 종류를 또 4개의 하부 범주로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어요. 보시면 CL, connect to personal life, 내 삶과 연결됐을 경우. CP, connect past chapters, 네, 예전에 배웠던 내용과 연관이 됐을 때. 또 CT, connect to text, 교과서와 연결이 된다. 또는 CE, connect current events, 예, 현재 이슈와 연결이 됐을 경우에도 이렇게 간단하게 코드를 남길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상당히 복잡해 보이지만 학생들이 한번 이제 경험을 해보게 되면 아주 효과적인 이해도 파악을 위한 툴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시를 좀 더 보여드릴게요. 실제로 스파이더웹 토론을 했을 경우에 이러한 표들이 만들어질 수 있겠죠. 네, 먼저 이 표를 보시면 한 대략 10명 정도, 12명 정도의 학생들이 토론에 참여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교사가 이 학생들의 이해도를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이 브라이언이라는 학생은 상당히 많은 코멘트를 이 토론 중에 남겼고요. 그리고 이 코멘트들의 종류를 보시면 팩트, 네, 사실을 말한 것도 있고 또 가끔 끼어들기도 했네요. 여러 가지 이런 이제 다양한 코멘트의 종류에 대해서도 파악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스파이더웹 토론이 아주 효과적인 이해도 확인 전략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학생 수가 적을 수도 있고, 네, 이렇게 많을 수도 있고,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것 알 수 있겠죠? 제가 우리나라 학교 상황에 맞게 스파이더웹 토론 활동지를 이렇게 변형하여 한번 만들어 보았는데요. 우선 토론 질문란에 학생들이 이야기하고 싶은 토론의 주제를 적고, 그 다음에 토론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이름을 빈칸에 적어둡니다. 스파이더웹 토론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한다면 교사의 역할이 매우 축소된다는 것이겠죠. 즉, 교사의 역할은 관찰자 그리고 기록자입니다. 따라서 학생들의 주도성은 그만큼 극대화되겠죠. 교사는 학생들이 토론 속에서 말하는 모든 것들을 유심히 귀 기울여 듣고 그 발화의 내용을 관찰, 분석하여 어떤 내용의 발화를 하는지 잘 듣고 기록을 합니다. 궁극적으로 학생들의 이 주제, 토론 주제에 대한 이해도를 좀 더 면밀히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죠. 나중에 교사는 이 토론 학습지에 기록된 스파이더웹 결과물을 보고 각각의 학생들에게 좀 더 도움이 되는 피드백을 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는 우리가 구두로 이해도 파악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이제부터는 글쓰기로 이해도를 파악하는 방법들을 몇 가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법은 3-2-1 exit ticket이라고 해서 학생들이 수업에서 내가 배운 3가지를 간단하게 적고, 그 다음에 알고 싶은 것 2가지, 수업하고 궁금한 점 1가지 이렇게 한번 적어봄으로써 학생들이 지금 현재 이해한 정도를 파악하고, 그리고 알고 싶은 2가지, 궁금한 점 1가지를 통해서 feed forward라고 하죠. 앞으로 학생이 좀 더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은 어딘지를 파악할 수 있는 좋은 기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글쓰기로 이해도 파악하기, PMI 자기평가. 네, 우리 PMI 많이 하시죠? Plus Minus Interesting 이라고 하는데요. 약간 변형된 기법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여기서는 이제 학생들이 활동 중에 내가 잘한 것 같은 부분, 강점, 그 다음에 조금 어려웠던 부분, 약점, 그리고 다음에 나에게 좀 더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까지 적으면서 교사가 이 학생의 지금 현재 이해도를 좀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하나의 툴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 외에도 쓰기 활동을 통해서 학생들의 이해도를 점검하는 여러 가지 툴들이 있습니다. 먼저 엑시트 카드나 입실 카드라는 기법이 있는데요. 학생들이 교실을 나가거나 또는 교실을 들어올 때 간단한 주제에 대해서 짧은 글이나 아니면 한 문장 쓰기 같은 것들을 하면서 학생들의 이해도를 측정할 수 있고요. 수정 구술이라는 기법도 있어요. 수업에서 어떤 내용을 배울지, 그리고 지금 읽고 있는 이야기에서 어떤 일이 앞으로 일어날지, 또는 과학실에서 실험을 한다면 어떤 실험이 진행될지 등에 대해서 학생들이 예상하고 내용을 적어보는 활동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Found Points라고 흔히 텍스트 변형시라고 하는데요. 학생들이 어떤 특정한 텍스트를 다룰 때 그 안에서 이제 핵심 어구나 아니면은 핵심 개념어 등을 찾아서 이 단어들을 새로운 단어를 추가하지 않고 그 텍스트 안에서 직접 찾은 단어나 어구만 사용해서 새로운 시를 지어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여러 가지 개념들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가를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상식이라는 툴도 사용할 수 있는데요. 가장 흥미로운 인물 또는 가장 위험한 물질처럼 교사가 어떤 상을 지정하면 학생들이 해당 인물이나 대상을 추천하는 식의 여러 가지 쓰기 활동을 통해서
이해도를 점검할 수 있겠습니다. 입장문을 한번 써보면서 그 논란이 되는 주제에 대해 의견을 적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많이 쓰는 편지, 네, 우리가 다루고 있는 중요한 인물이나 또는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그 여러 가지 의견들을 편지 형식으로 써보는 활동을 통해서 학생들의 이해도를 점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정말 많은 그 학생들의 이해도를 측정하기 위한 툴들이 있는데요. 그 론 리차트가 쓴 Making Thinking Visible 이라는 책을 보시면 정말로 다양한 여러 가지 기법들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참고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학생들의 이해도를 체크하는 방법으로 프로젝트나 수행 성과로 파악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겠죠. 예를 들어 쉐도잉이나 시범 보이기, 보편적으로 수업 초반에 시행되는 형성평가 기법이 따라하면서 배우기, 즉 쉐도잉 이거나 아니면 교사가 시범을 보이고 학생들이 한번 따라해 보는 것, 이것을 보고 초기 이해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체크리스트, 선생님들 아주 많이 쓰시죠? 여러 가지 항목을 체크하면서 학생들의 이해도를 확인할 수 있고요. 또는 학생들의 발표 그 수행 장면을 보고 얼마나 이해를 했는지 확인을 할 수 있는데요. 이럴 때 우리 그 다양한 플랫폼을 활용해서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상호 피드백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시험으로도 당연히 이해도를 파악할 수 있겠죠. 시험이 꼭 나쁜 게 아니라 학생의 이해도를 파악하는 한 가지 방법이라는 것. 그런데 이러한 시험도 사실은 좀 더 학생들의 사고를 유발하는 아주 효과적인 그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다는 것. 간단한 퀴즈도 여기 보시면 recognition보다는 recall이 낫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학생들에게 단편적인 지식을 묻는 퀴즈보다는 좀 이전에 배웠던 것을 좀 상기시켜서 떠올려서 말할 수 있는 그런 퀴즈들, 당연히 이 교정이 들어가야 되겠죠. 퀴즈 점수만 알려주는 것보다는 학생의 오류를 파악하고 이것이 교정될 수 있도록 반드시 피드백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 또는 스스로 고치기. 학생이 만들어낸 오류나 아니면 좀 다른 친구가 만들어낸 오류라도 보고 다시 바르게 고치는 연습을 하는 것 또한 시험으로 이해도를 파악하는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이제 사지선다형 찍기가 가능한 그런 시험보다는 빈칸을 채운다던가 낱말을 선택하는 활동들이 좀 더 학생의 이해도를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학생의 이해도를 점검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 구두로 평가, 쓰기로 평가, 또는 수행평가, 그 다음에 성과 정도, 시험, 다양한 방법을 우리가 알아보았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형성평가는 결국 학생들의 개선을 돕기 위한 무엇으로 이어지나요? 네, 피드백으로 이어집니다. 네, 결국은 우리가 피드백을 하는 것이 이 교사가 학생들을 도와주는 아주 중요한 방법이 되겠죠. 학생들의 개선을 돕기 위해서 피드백으로 이어진다는 것. 예, 그렇다면 피드백이란 무엇일까요? 예, 사전상 정의는 얼마나 잘하고 있는가에 대한 반응입니다. 네. 학생이 어느 정도의 지금 이해를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교사가 반응을 해주는 것이죠. 그렇다면 좋은 피드백은 어떤 피드백일까요? 네, 좋은 피드백은 적시성, 네, 적재적소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주 중요하고요. 구체성, 네, 추상적이기보다 구체적인 피드백이 좋은 피드백이라고 합니다. 이해 가능성, 당연히 학생이 이해 가능한 피드백을 주어야 하고요. 마지막으로 실행 가능성, 네, 실제로 정말 아이가 이 피드백을 받아서 개선이 가능할 수 있도록 검토,
수정, 연습, 재시도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아주 가능할 수 있는 그런 피드백이 좋은 피드백이라는 것. 피드백의 종류를 알아볼까요? 먼저 굿 피드백은 적합한 장소를 선택해서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가능하면 다른 학생이 듣지 않는 곳에서 목소리를 낮추고 가까이 다가가서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좋겠죠. 두 번째로는 내용을 구조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정교감이라고 정리를 해봤는데요. 단순히 진짜 잘했어, 정말 좋았어 이렇게 피드백을 주는 것보다는 학생이 현재 지금 어느 지점에 있는지, 잘한 점, 그리고 좀 더 도전해야 할 부분 등등 여러 가지 좀 구체적인 피드백을 준 다음에, 제가 정이라고 한 것은 정리라는 의미에서 학생의 그 이제 실행 내용을 정리를 해주고, 그 다음으로 교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제 교정을 하면 좋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좀 학생의 이러한 노력에 대해서 감사를 표현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음으로 격려의 어조를 사용하라. 네, 당연히 그 구두로 하는 그 피드백은 얼굴 표정, 눈 맞춤, 억양 이런 것들이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부탁한다, 고맙다 이런 말을 같이 해주는 것이 학생의 좀 정서적인 서포트가 될 수 있는 좋은 피드백이 될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공식적으로 협의하라. 네, 단일 과제가 아닌 연속적인 다수의 과제일 경우에 그 학생과 1대1로 앉아서 일방적인 피드백보다는 지금까지 학생이 이렇게 노력해온 여러 가지 포트폴리오나 여러 가지 과제를 함께 훑어보면서 어떤 점이 부족하고 어떤 점을 좀 더 노력해야 되는지를 함께 협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피드백은 서면으로도 제시할 수가 있죠. 네,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포스트잇을 많이 활용하는 편인데요. 피드백을 서면으로 제시할 때 조금 유의할 사항을, 먼저 등급과 점수를 제시하면 피드백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학생의 그 A, B, C라는 이런 등급보다는 구체적인, 물론 구두 피드백과도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겠죠. 좀 구체적이고 학생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피드백을 주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또한 한 번에 모든 오류를 다 점검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오류가 발견이 됐다 하더라도 학생이 소화할 수 있는 한두 가지 정도의 오류에만 포커스를 두고 나중에 다시 또 필요하다면 추가적으로 피드백을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점과 약점을 모두 다루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학생이든 그 학생이 가진 강점들이 있잖아요. 강점을 먼저 이야기를 해주고, 그리고 조금 약한 부분을 이야기를 해준다면 학생이 좀 더 적극적으로 자신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까지 개념적 이해를 위한 평가 설계는 어떻게 할까요? 라는 주제로 형성평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선생님들께서 평가를 설계하실 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선초등학교 수석교사 방정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